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아침에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오늘 이데일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요. 반도체 여전히 좋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조방원 전 기존 주도주들도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도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금융, 증권, 요 금융주들도 요즘에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여전히 강하긴 한데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까지 반도체에 아주 집중이 됐던 그런 어떤 시장의 수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말고는 특히 또 SK하이닉스 정도 말고는 특히 어제는 그랬죠. 어제는 삼성전자도 좀 부진했으니까 말고는 조금 이제 주변으로 분산되는 느낌이 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방원전 같은 이런 기존 주도주 쪽의 수급이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 지금은 일단 증권주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금융주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대 금융지주사들이죠. 분위기가 괜찮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부 실적 시즌에서 역시도 탁월한 그런 수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표 한번 보시죠. 4대 금융지주 3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인데요. 역시 KB가 1위죠. 1조 5,850억 쭉 됩니다. 1조 1조. 1, 2, 3는 1조 원을 넘을 거 예상이 되고 우리금융이 살짝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옆에 중요한 거는 이 수익률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증감률이죠. 신한이 증감률이 무려 거의 10% 육박을 합니다. 하나지주가 7% 가까이, 7% 넘게 밀린 거에 비하면 신한금융이 3분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는 KB를 앞서지는 못하는데 KB도 좀 줄었지 않습니까? 3분기에는 신한금융이 상당히 좀 두드러진 그런 어떤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네 개 금융주회사 요 금액들을 합치면 한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4조 9,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상반기에 4대 금융지주가 됐던 이 순이익이 10조를 넘었거든요. 3분기에 벌써 한 5조 정도 내고 4분기에도 대략 비슷한 거를 낼 걸 보여서 올해 전체적으로 4대 금융사들의 순이익이 20조 원에 육박을 할 것으로 18조 한 1,000억 정도 육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올해 이 금융지주사들, 그러니까 은행 쪽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들에 대한테는 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관련된 대출 규제를 벌써 2번이나 내놨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업황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싹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세 여파가 계속돼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에 그렇게 순이익이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대출이 확실히 좀 늘었더군요. 그러니까 기업 대출을 늘고 개인 대출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쥐한다고 해도 결국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대출을 어쨌든 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개인들이 여전히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개인 대출도 늘고 그다음에 기업 대출도 늘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시 대출이자 증가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또 하나 좀 시장에서 이 금융지주사들 좀 실적과 관련해서 우려했던 게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환율이 좀 계속 사실은 높죠. 또 최근에는 1,420원대 전후까지 올라간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보통 좋아하는 비율 CET1 요게 수치가 13% 아래로 좀 내려가서 4대 금융사들의 이 주주환원 여력이 조금 축소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도 계속해서 좀 있었는데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금융지주사들은 1,500원 정도 넘지 않으면 CET1에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요? 단단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4대 금융사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4분기 때 가서도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번에 대출 관련돼서 정부 규제가 또 나오다 보니까 4분기에는 조금 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어쨌든 한국은행이 금리를 4분기에 한 번 정도 더 내릴 것 같긴 하니까 대출이자도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 부분이 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 4대 금융주사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막 탄력 있게 못 나가는 거는 역시 전체적으로 수급이 시장의 관심이
아무래도 좀 뭐 증권주야 뭐 거래가 좀 워낙 늘지 않습니까? 좀 양대 그 시장 합쳐서 30조 원을 넘어가니까요,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화려한 거에 비하면 4대 금융지주는 이렇게 놀라운 수익을 내면도 불구하고 화려하지 않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관심을 많이 이렇게 좀 당겨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들이 좀 있어서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은행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면도 불구하고 이번 4분기에 과연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받을 것이냐, 요거는 조금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좀 해보죠. 이게 사실은 러우 전쟁 종전 급물살 K 건설기계 재건 사업 수혜 기대, 이제 이렇게 제목이 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방산주하고 좀 사실은 좀 약간 엇갈리는 행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이랑 이제 이 뭐 종전협상 얘기를 좀 하면서 좀 협상 기대감, 그러니까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재건주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다시 분위기가 또 도네츠크를 러시아한테 그냥 넘겨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난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 방산주들이 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하여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대리 기사의 이 골자는 종전이 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어디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냐, 그리고 그 실질적인 수혜라는 게 수치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곳이냐, 이제 그 얘기를 포커싱을 한 그런 기사가 되겠고요. 기업으로는 HD 현대의 건설 부문 두 회사, 지금은 두 회사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합병을 하겠지만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어하고 HD 현대 건설기 이 두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일단 이 회사가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1, 2위를 기록을 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두 회사가 내년에 아무래도 1월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을 하다 보면 더욱더 이제 경쟁이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도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런 게 아무래도 작은 중소기업들보다는 대기업들이 좀 잘하는 거죠. 미리 이제 뭐 종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밑작업들을 이미 좀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두 회사가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와 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도 하고 MOU도 체결도 하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국내를 방한을 했습니다. 이게 뭐 기사로 크게 뭐 알려지고 이런 건 아닌데 와가지고 이제 H현대 건설 쪽 기업들과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좀 짜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회사는 내년 1월에 합병 이슈도 있고요. 그때까지 뭐 종전이 될 거라는 거는 사실은 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종전이 된다고 그랬을 경우는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 투자 시작해도 뭐 그게 늦은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이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좁혀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돼서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테마처럼 오르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정말 종전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가서 뭐 삽을 푸든 뭐 불도저를 밀든 간에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트업을 지금 뭐 준비하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사실 이제 오늘 이 얘기가 되게 관심 있게 제가 읽었던 이데일리 기사 중에 내용인데요. K뷰티 열풍 올라탄 식품업계 화장품 사업을 활로를 모색한 하나입니다. 한다가 아니라 하는 회사들도 있고 하려고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고, 대표적인 예가 일단 신세계 푸드입니다. 여러분들 저 CS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화장품 회사, 혹시 이제 화장품 쪽, 뷰티 쪽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텐데 색조 전문 회사죠. 이 회사가 지난 5월에 이제 경영권을 좀 넘기는 그런 계약을 했죠. 그 사모펀드예요. 근데 신세계 푸드가 이 CNC 인터내셔널이 경영권을 넘긴 그 사모펀드에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36.9%나 취득을 했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500억을 투입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결국 신세계 푸드가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겠다. 이게 뭐 신세계 CNC 인터내셔널을 다 인수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에 한 3분의 1 정도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꽤 무게 있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신세계그룹에서는 이미 화장품을 취급을 하긴 합니다. 신세계 INC라는 회사가 해외에서 이제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와 연계를 해서 아마 화장품 사업을 조금 더 힘을 실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가 계열사인 서영 ENT라는 회사를 통해서 SKS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역시 이것도 사모펀드죠. 여기에서 화장품 제조회사인 B&B 코리아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B&B 코리아는 이미 달바 글로벌 같은데 이제 화장품을 납품을 하기도 하는 일종의 CMO, CDM, ODM 회사이기도 한데요. 여기를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하이트 화장품도 하이트 진로도 이제 뭐 하이트 화장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오리온은 오리온 제주 용암소라는 역시 회사를 활용을 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양식품이 올해 코첼라 LA에서 열리는 대규모 팝 행사죠. 여기에 스폰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고객들하고 이렇게 거기 이제 관람객들이랑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농심이 캐대언 요구에 또 이 캐릭터를 이제 또 스폰을 하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돼서 그냥 성과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뭔가 이제 브랜드의 인지도와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작업들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업계가 사실 내수 성장의 한계 때문에 수출도 사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고 뭔가 좀 사업을 다각화해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화장품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제 기존 화장품 업계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왜냐하면 자금력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진출을 하긴 하는데 이 기존 화장품도 사실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상품들이 이 화장품 회사들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장품, 식료품 업체도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지난 4월의 저점 이후에 10월 달까지 상하이 종합지수가 30%나 올랐더군요. 우리보다는 좀 덜해도 역시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 펀더멘털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을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죠. 중국의 이제 분기별 GDP 성장률인데요. 3분기에 4.8%로 5%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작년 4분기에 5.4%로 쭉 올라간 다음에 올해 1분기도 5.4%, 그다음에 올해 2분기에 조금 주춤해도 어쨌든 5%대를 유지를 했는데 3분기에 4%대 후반까지 좀 내려온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미국의 관세 이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시장과는 조금 이 펀더멘탈과 괴리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올해 중국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역시 중국도 AI라든가 반도체 관련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IT들 중심으로 좀 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생산 지표는 또 괜찮았습니다. 생산 지표 중에 자동차하고 전자기기 제조, 이게 제조업 쪽은 조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소매 판매도 전월비 3%가 증가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소매 판매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전달보다는 조금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도 조금 있고 소매 판매도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이 그동안에 작년 말부터 경기 부양책을 대규모로 쏟아부은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사실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펀더멘탈 부분들과 시장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중국의 펀더멘탈은 대대적인 그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끈하게 좋아지고 있지는 않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역시 미국과의 갈등에 따른 부담을 중국 경제도 이렇게 콜록콜록하는 상태로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